2015년 10월 사기와 부도, 이혼이라는 세 가지 악재를 동시에 겪은 50대 남자 윤 씨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장을 운영하며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던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다시 공장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은행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했고 평생을 함께했던 지인들마저 그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이제는 가족이 없는 혼자 지내는 작은 단칸방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그에게 의사는 산악회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던 그는 산악회에 가입하는 대신 혼자 등산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쏟아붓던 평일 오전, 등산 장비를 챙긴 그는 이혼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갔었던 경상북도 문경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간 그는 주변에 집들이 없고 지나는 사람도 없는 한적한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민박집이라고 해봐야 주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가정집을 개조한 것 같은 아주 오래된 구옥이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을 받은 그는 모처럼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등산 장비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치우던 할머니가 그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곧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지금 산을 가시게? 예, 할머니. 소화도 시킬 겸 슬쩍 갔다 내려와야죠. 할머니는 구름이 잔뜩 낀 음산한 하늘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산길 따라가다 보면 빈집이 하나 나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게. 윤 씨는 가방을 등에 매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 집에 귀신이라도 있나 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갔다 오슈. 이상하리만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할머니를 두고 그는 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등산 경험이 없던 그가 숨을 헉헉거리며 산길 초입에 도착한 그때 주변 인가와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허름하고 낡은 빈집이 보였습니다. 낮은 담벼락은 금이 가서 갈라져 있었고 담쟁이 덩굴이 집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그 빈집 같았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던 그는 할머니의 당부대로 빈집을 못 본 척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던 빈집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나? 잠깐 멈췄던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이번엔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할머니의 당부를 어기고 반쯤 열려있는 빈집의 나무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썩은 빗물이 담겨있는 고무대야에는
아기가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가서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빨랫줄에는 아기를 업고 다니는 포대기도 널려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집에 사람이 살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기 울음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당연하게도 집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그는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빈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분명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빈집을 뒤로 한 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등산을 추천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속의 고요함은 조금만 걷다가 돌아가겠다는 그의 생각을 까맣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 산속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나서야 그는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가보자고 생각하며 산을 내려오던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기던 그때 아까 빈집에서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의 뒤에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일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 그녀의 발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여자의 동공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그는 여자를 무시한 채 걸음을 빨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을 내려가던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산을 빨리 걸어온 그를 도저히 맨발의 여자가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여자는 그가 가야 할 길목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여자는 업고 있는 아기를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등산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저 노숙자로 보이는 여자가 배가 고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초콜릿에는 관심도 없이 얼굴을 바싹 들이대더니 킁킁거리며 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아니네. 우리 아저씨 봤어요? 그는 덜덜 떨며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애기 보러 온다고 했는데. 그는 그녀의 등에 엎혀있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자의 등에 엎혀있는 건 이미 팔다리가 축 늘어진
숨을 쉬지 않는 아기였습니다. 여자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저씨 좀 찾아줄래요? 그는 여자를 피해 미친 듯이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올라왔던 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여자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길을 달려 내려가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산을 내려가고 있는 건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끝에야 그는 산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박집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주인 할머니가 달려온 그의 몸에 굵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기어코 그 집을 들어갔구먼. 할머니는 그를 민박집 툇마루로 데려가 넘어진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산 초입의 빈집에는 약초꾼 남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내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갔던 남편이 산에서 넘어지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매일같이 산을 헤매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나마 산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말려봤지만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밤낮으로 산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산에서 사망한 지 1년 만에 아내도 아이와 함께 산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산을 찾는 약초꾼들이 그 여자가 살았던 빈집에서 멈추거나 집안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산에서 아기를 업은 여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따라가서 길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여자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산에서 크게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빈집으로 찾아가 빨랫줄에 널려있는 포대기를 불에 태워주었습니다. 썩은 빗물이 고여있는 고무대야에 깨끗한 물을 받아서 아기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도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포대기에 아기를 넣고 맨발로 산을 헤매고 다니던 여자는 죽은 남편을 찾아다니는 여자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우리 아저씨가 아니네. 우리 아저씨 봤어요? (2016년) 겨울 20대 남자 박 씨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와 함께 월세를 얻어 같이 살고 있는 덕분에 월세도 아끼고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둘 다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서로 불편할 것도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함께 살고 있는 고향 친구는 소심하고 말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집에 직장 친구를 데려오면 고향 친구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불편한 내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성격 탓에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던 어느 날 저녁, 이제 막 잠이 들려던 그의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친구가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 월세를 못 줄 것 같아서. 친구의 말에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월급 안 나왔어? 주저하던 친구는 책상 의자에 앉더니 결심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말했던 과장님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그만뒀어. 생각해보니 친구에게 들은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친구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딱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은 이유는 그에게 친구는 이미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몇 달째 새로운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월세를 나누지 못하는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회식을 끝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친구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그는 친구의 방을 확인했고 텅 비어있는 장롱과 친구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워낙 주변에 친구도 없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친구의 행방을 알아볼 곳도 없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계약 기간까지만 살다가 집을 비우기로 한 그는 더 이상 친구의 행방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한 통의 부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던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그와 함께 살던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친구는 밀린 월세를 주기 위해 지방으로 일용직을 다녔고 밤늦게 숙소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사망 이유를 들은 그는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친구의 죽음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던 그는 매일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불행에 공감해주지도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던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어김없이 술에 취해 귀가한 금요일 저녁, 그는 옷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친구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사망한 이후로 비어있는 그 방문은 항상 굳게 닫아놓았었는데 마치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쾌쾌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서려던 그때 찾아올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는 거실로 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애들이 장난을 치나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그때 이번에는 누군가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정말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현관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누구야?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는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씻고 있는데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한 그는 큰 타올로 몸을 가리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때 재윤아, 나야. 문 좀 열어봐. 그는 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거실을 엉금엉금 기어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 화면에는 얼굴이 심하게 망가진 죽은 친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문 좀 열어줘.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문 밖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문 밖의 친구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얼굴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 친구잖아, 이 새끼야.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그는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덜덜 떨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이 흐른 후에야 문고리를 흔들던 소리가 멈췄고 그는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있던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문 앞에 죽은 친구가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이 뒤틀리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친구는 마치 그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달려나갔고 그 길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집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에게 계약이 되었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던 그는 죽은 친구가 쓰던 작은 방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친구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재윤아, 나 성철인데 아무래도 당장은 취직이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 포항 건설 현장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거기서 월급 나오면 월세 빌린 거 바로 붙여줄게. 전화로 말할까 생각해봤는데 네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냥 편지로 남기고 있어. 이 편지 보는 대로 계좌번호 문자로 좀 남겨줘.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해.
내가 원래 좀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잖아. 우리 어릴 때 고향에서 같이 놀던 때가 많이 생각나. 그땐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삐져도 금방 풀렸는데 그때가 너무 그립다. 돌아오면 소주 한잔하면서 우리 화해하자. 잘 다녀올게. 너를 가장 사랑하는 고향 친구 성철이가. 그는 편지를 두 손에 쥐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떠난 그날 밤에 친구의 방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봤으면, 그때 그 편지를 발견했다면.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그는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친구의 납골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날 술에 취한 그를 찾아온 죽은 친구는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그에게 건네고 싶었던 고향 친구의 홀령이었던 걸까요? (2020년) 겨울, 30대 남자 장 씨는 경기도에 있는 무인 모텔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관리직이었던 그는 빈방들을 정리하고 모텔 비품들을 체크하며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텔 사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한데 자네가 야간 근무 좀 해줄 수 있나 해서 부탁 좀 할게. 그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또 그만뒀어요? 그러게,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절대 싫다고 하네. 목소리까지 떨리더라니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뭐. 그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사장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무인 모텔 야간 근무를 서기 위해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어느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산길로 이어지는 그곳에서 흐릿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동네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들리던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려던 그때 멀리 산길 초입에 서 있었던 여자가 어느새 호텔 주차장까지 내려왔는지 어두컴컴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텔 손님이세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녀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검고 긴 생머리에 갸름하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녀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모텔 직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복도를 맨발로 돌아다니는 투숙객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에 있던 모텔 사장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관리실에 있는 CCTV를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주차장에 서 있는 여자 못 보셨어요? 여자? 무슨 여자? 제가 방금 주차하다가 봤는데 맨발로 서 있던데요? 사장은 여러 대의 모니터 중에 주차장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는 사장의 말에 그도 CCTV 화면을 확인해 봤지만 정말 주차장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주차장에 서 있었는데. 사장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관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빈방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그는 책이나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설 속에 빠져있던 그는 무심코 모텔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는 CCTV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2층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는 그 여자는 그가 주차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 저 여자가 언제 들어왔지? 그는 책을 덮어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그는 복도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CCTV 모니터로 보이던 여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방들을 체크해봤지만 그곳에서도 여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던 그때 방금 그가 올라온 복도 끝에 여자 구두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서 구두를 살펴봤습니다. 구두 밑바닥은 흙과 낙엽들이 묻어 있었고 안쪽에는 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는 구두를 들고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CCTV 모니터를 살펴보려는데 관리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화가 잔뜩 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205호인데요. 여자 우는 소리 때문에 돌겠어요. 여자 우는 소리요? 안 들리세요? 어떤 여자가 복도 걸어다니면서 계속 울던데? 제가 방금 2층 복도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요? 전화기 너머의 투숙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화를 끄는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CCTV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2층 복도를 맨발로 걸어다니는 여자가 보였고 갑자기 복도 중앙에 멈추더니 무서운 눈으로 CCTV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등을 돌리고 복도로 걸어가다가 202호 방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202호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오늘 투숙객이 묵지 않은 빈 방이었고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커튼이 바람에 날리며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2호 창문은 뒷산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다가 어두운 산 속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흐릿한 실루엣은 남자의 형체 같았는데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색칠을 하던 남자는 갑자기 모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는 겁에 질려 창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창문 아래 숨어있던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서 조용히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산속에서 땅을 파고 있던 남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움켜잡고 2층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관리실로 가는 계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여자의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천천히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횡한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가 큰 숨을 내쉬며 돌아서던 그때 복도 끝에 있는 큰 거울로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그대로 흙이 잔뜩 묻은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거울로만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간 직원들이 하루를 못 버티고 그만둔 이유를 이제는 그도 알 것 같았습니다. 거울의 모습을 드러냈던 여자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했던 건 분명 그가 2층 복도에서 가져온 여자 구두 한 켤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그는 퀭한 얼굴로 모텔 사장에게 어젯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텔 사장은 곧장 CCTV 녹화 화면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화면에는 혼자서 복도를 걸어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복도에서 무언가를 줍는 장 씨의 모습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녹화 화면을 재생시키자 2층 복도 큰 거울 앞에 서 있는 장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있었다고 말을 해도 사장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일하지 못하겠다며 사장과 옥신각신하고 있던 그때 모텔 출입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전단지를 건네며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장소 부근이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전단지를 보던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실종자 전단지 속의 여자는 그가 어젯밤에 주차장과 모텔 복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여자의 옷과 그가 복도에서 보았던 여자의 옷차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지 일주일 뒤 모텔 뒷산으로 경찰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고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수갑을 찬 채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은 산에 묻혀있는 한 구의 여자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시신이 묻혀있던 곳은 모텔 2층 창문에서 보이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미 반년 전에 시신이 묻혔다고 하는데 그는 어젯밤에 2층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경찰들은 횡설수설하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경찰은 여자의 시신이 발견된 산 아래에서 여자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는 그가 어젯밤에 복도에서 보았던 구두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텔 관리자를 그만두고 지금은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그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모텔로 찾아온 여자는 자신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려고 했던 억울한 여자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2013년) 가을, 서울에서 살고 있는 20대 동갑내기 친구 채 씨와 정 씨는 주말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던 그들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 홍천강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사람이 없는 곳을 찾던 그들은 홍천강 상류를 거슬러 가며 운전을 하다가 마침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강을 바라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어두워지면 좀 무섭겠는데? 사람이 너무 없잖아. 최 씨의 근심과는 달리 정 씨는 차에서 텐트를 내리며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야, 사람도 없고 좋기만 하네. 바닥에 고정핀을 박으며 텐트를 치던 정 씨가 갑자기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그의 말에 최 씨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앞에는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밥상 위에는 가득 퍼담은 흰 쌀밥과 수저 세트, 그리고 막걸리와 구운 생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심코 밥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밥상 아래 찰랑거리는 강물 앞에 흰색 보세운동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행동에 거침이 없던 정 씨는 밥상 위에 놓인 막걸리를 손으로 들었습니다. 누가 먹던 것 같은데? 최 씨는 정 씨의 손을 잡아당기며 만류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제사상 차려놓은 것 같은데 그냥 가자. 그때 채 씨의 손에 이끌려 돌아서던 정 씨가 발을 헛디디며 밥상 위에 있던 막걸리를 쏟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강물 위로 막걸리가 쏟아져 내렸고 머쓱해진 정 씨는 빈 막걸리 병에 강물을 받아서 다시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면 됐지 뭐. 되긴 뭐가 돼 임마. 조심하라니까. 그렇게 그들은 찝찝한 마음을 안고 자신들이 설치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술상을 펴고 텐트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홍천강에는 깊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녁 10시, 술에 취한 채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오줌 좀 싸고 올게. 그냥 강에다가 싸. 보는 사람도 없잖아. 최 씨는 손전등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어간 곳은 아까 강물 앞에 제사상이 차려진 방향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정 씨는 맥주를 마시며 강물에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데나 싸면 되지. 오줌 싸러 어디까지 가는 거야? 5분, 10분. 오줌을 싸겠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정 씨가 친구를 찾으려고 일어선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물길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강물에 빠진 줄 알았잖아. 친구는 별말 없이 다가오더니 의자가 아닌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벌써 끝난 거야? 더 안 마셔? 친구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정 씨는 김이 샌 얼굴로 빈병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텐트로 들어가려던 정 씨는 텐트 앞에 벗어놓은 흰색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어? 너 슬리퍼 신고 오지 않았냐? 잘 거면 빨리 들어와.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그는 흰색 운동화를 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오줌 싸고 오는 길에 강물로 걸어왔던 친구의 운동화가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텐트 지퍼가 열리며 텐트 안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새끼야. 최 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거칠게 텐트 안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냥 술이 좀 취했나 보다 생각하며 이불 속으로 몸을 구겨넣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텐트 안에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낭 속에 누워있던 그는 술이 깨기는커녕 점점 더 술에 취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움켜잡고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친구가 자고 있을 옆자리를 살피던 순간 그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그를 노려보며 앉아서 막걸리를 병채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텐트 앞에 있던 흰색 운동화도 친구의 것이 아닌 제사상 앞에 있던 그 운동화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던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텐트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조건 도망치던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제사상을 발견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반대로 도망가려는데 이번에는 눈앞에 할아버지가 그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랑곳 없이 깊은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턱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깊은 강 속으로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하던 그때 물속에서 누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 있는 텐트에서 손전등이 그에게 비춰지며 친구가 그를 불렀습니다. 친구 옆에는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할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정씨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는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는 그에게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다슬기를 주워오겠다고 집을 나선 할아버지가 불어난 강물에 빠져 익사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강가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음날 치울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막걸리를 올려두고 사망 당시 신으셨던 흰색 운동화까지 강가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정 씨와 친구는 근처 가게에서 막걸리를 새로 사왔고 할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홍천강 깊은 물속에서 정 씨의 발목을 잡은 손은 할머니가 차려준 제사상을 받으러 오신 할아버지의 홀령이었던 걸까요? (2016년) 겨울 50대 부부의 소름 끼치는 악몽이 시작된 장소는 경기도 양평의 아주 조용한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주변 집들과 동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부는 양평에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고집 센 남편을 뜯어 말리긴 했지만 막상 내 집이다 생각하니 튼튼한 외벽도 마음에 들고 조용한 마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거실에 자리 잡은 커다란 벽난로가 있었고 그 옆에는 전에 살던 주인이 쓰던 흔들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들을 버리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삿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내는 아랫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에게 떡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지은 전원주택들은 주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래된 구옥들은 대부분 빈집이었습니다. 아내는 떡을 손에 들고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오래된 구옥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이사 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아내를 본 할머니는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서 굵은 소금을 가져와 아내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없게 어딜 들어와! 할머니는 아내의 등을 밀어대며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대문 앞에 굵은 소금을 잔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던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대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시골 마을 텃세라고만 생각한 그녀는 떡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마음을 가득 안고 터벅터벅 언덕을 올라가다가 텃밭에서 나오던 중년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자는 아내의 손에 들린 떡을 보더니 놀란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사 왔다더니 진짜였네? 아내는 그녀에게 떡을 내밀었지만 여자는 놀란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 왔나 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가 다른 주민들처럼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소금까지 뿌렸어. 당신 나한테 이 집에 대해서 숨긴 거 있지? 이삿짐을 정리하던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기긴 뭘 숨겨. 근데 사람들이 왜 전부 날 피하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싸게 사서 들어왔으니까 동네 노인네들이 배가 아픈가 보지 뭐. 그렇게 정신없이 오후가 지나가고 그날 저녁. 피곤함에 골아떨어진 남편 옆에서 아내는 이상하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잠 못 들고 있는 그녀가 뒤척이던 그때 거실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이 덜컥 난 그녀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하지만 피곤했던 남편은 코를 골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겁에 질린 그녀는 결국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좀처럼 깨지 않던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서며 투덜거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원래 이런 집들은 삐그덕대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남편을 따라 나간 아내는 텅 비어있는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봐, 아무도 없잖아. 하여간 당신은 너무 예민해. 아니야, 분명히 누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어. 그런데 이상했던 건 텅 빈 거실 벽난로 옆에 있는 흔들의자가 미세하게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흔들의자를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 의자는 왜 흔들거리고 있지? 남편은 귀찮은 듯 안방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흔들의자니까 흔들거리지. 빨리 잠이나 자.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후. 아내는 집 앞에 찾아온 동네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할머니는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에서 집안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녀에게 소금을 뿌린 그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살갑게 인사하는 그녀를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장 치르기 싫으면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제부터? 그때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안 오고 뭐해? 이 동네 짜증나 죽겠어. 근데 어떡하지? 검사할 게 많아서 하루 이틀 입원해야 한다는데? 결국 남편은 뜻하지 않은 입원을 해야만 했고 그녀는 전원주택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무료한 낮 시간을 보낸 그녀는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 9시. 남편이 없는 집에서 혼자 잠이 들려던 그때 어젯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들짝 잠에서 깬 그녀는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야? 하지만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고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서려던 그때 겁에 질린 그녀는 안방문을 잠그고 침대 옆에 있는 목검을 손에 들었습니다. 누구야? 아내는 문에 귀를 바싹 붙이고 서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소리는 마치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잠겨있는 안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안방에 매캐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 그녀는 도저히 안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잠가놓은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거실에 있던 벽난로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통유리로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은 마치 밖에서 잠겨있는 것처럼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덜덜 떨며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본 곳에는 흔들의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의자에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앉아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는 좀 전까지 흔들의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무서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썩 나가 이년! 그때 현관문 유리창이 깨지며 그녀에게 소금을 뿌린 할머니가 달려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그녀를 두고
흔들의자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 의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절하듯 거실바닥에 쓰러진 그녀에게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전원주택을 건축했던 할아버지가 벽난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은 몇 년 동안 빈집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집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고 그렇게 집은 다음 주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를 온 집주인이 자신이 쓰던 세간들을 모두 버려두고 마치 도망가듯 그 집에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은 또 다른 주인을 맞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도 벽난로와 흔들의자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기괴한 소리들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수차례 경고했지만 동네에 귀신이 떠돈다는 소문이 날까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쉬쉬하며 감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1년이 지나서야 다음 주인이 집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난로와 흔들의자를 모두 버리고 새 주인을 맞은 그 집은 지금도 빈집으로 남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흔들의자에 앉아 그녀를 무섭게 노려보던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집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할아버지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